예, 오랜만입니다. 제가 너무 바빠갖고 요즘에 계속 유튜브를 못하고 있었는데, 빨리 하라는 독촉 이메일이 와갖고 다시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경을 못 써서 참 죄송하고요. 예, 앞으로는 좀 더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미국 살면 뭐 산이가 되겠습니다. 일단 좀 전체적인 흐름이 많이 바뀌었죠. 예, 한 6개월 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갑자기 금리도 많이 올리고, 페드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 대단히 고금리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언제가 증시 시장의 바닥이 올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will Fed rate hikes, 이제 페드의 그런 금리가 고금리 정책이라는 거죠. 이게 리세션을 유발할 거냐,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리세션에 대해서, 리세션은 이제 불경기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느냐에 대한 기사가 있어갖고, 그거를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오늘은 이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더럴 리저브, 이게 페드인데요. 이제 연방준비위원회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뭐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죠. 예, 금리가 굉장히 높여서 그 바이든도 그렇고, 뭐 어,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뭐 인플레이션을 잡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건 미국뿐만 아니고, 예,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현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만큼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이자가 높아진다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쩌면 경기 침체가 계속 올 수도 있어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기 투자도 적어지고 사는 사람도 적어져서, 이제 그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구매력이 저하가 되면서 점점 기업들도 힘들고 종업원들도 힘든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리세션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가장 메인이 되는 그런 액션일 수 있어요. 어떤 것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리만 딱 숫자 하나만 바꿔주면은 시중의 돈들을 갑자기 묶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돈의 가치가, 희소 가치가 생겨서 어, 이제 물가를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는 게 보통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심플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얘기가 나오죠.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약해지고, 이제 그만큼 수요가 적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건데, 하지만 현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연간이 한 8.6%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41년 동안 유례할 수 없었던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이제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소프트 랜딩을 추구를 하면서 2%대를 유지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택도 없는 게 지금은 사실입니다. 그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 파월은 quite challenging, 말이 quite challenging, 사실상 불가능한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이건 왜냐면 아직도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데다가, 이 실업률이 낮다 보니까 이제 이제 노동시장 마켓이 굉장히 아직도 좀 팍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줘야 되고, 인건비를 많이 주면 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 실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대로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금리고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뭐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사실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도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What caused inflation to get so high? 왜 이렇게 높았냐?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높아진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간단하게 말해서는 이 팬데믹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재작년이죠. 2020년 3월 달에 코비드 19이 이제 미국의 경제를 셧다운을 시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려 나가게 됐고, 그리고
뭐 다른 사업들이 다들 문을 닫았어요. 예를 들면 레스토랑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계속 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죠. 이제 공급이 유동성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그만큼 뭐 주요 부품들도 수입이 안 되고 뭐 유통이 안 되다 보면은 결국은 뭐 매니팩처링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급 자체가 서플라이가 리덕션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식을 하지 않고 뭐 아웃도어 뭐 그런 뭐 행사들이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거를 컴펜세이트를 할 수 있는 수요가 다시 증가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구매 수요는 높아지는데 이제 뭐 컨슈머들의 그런 공급이 너무 적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렇죠. 레저 같은 걸 좋아해서 뭐 캠핑 용품이든 자전거든 자동차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사고 싶어 하는데 이제 공급은 뭐 부품 조달도 안 되고 운송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됐다. 그런 요인이 가장 큰 걸로 이렇게 핵심을 찌르고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마이크로칩이라든가 뭐 철강, 뭐 이퀴먼트, 뭐 다른 그런 주요 원자재들이 계속 부족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이외에도 최근에는 뭐 상하이를 비롯해서 중국이 락다운을 실시를 좀 심하게 했었죠. 제로 코로나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악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도 뭐 기름값을 올린다거나 뭐 유동성 공급에 어쨌든 어마어마한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these external factors challenging because they are outside of the central bank's control. 영어 오랜만에 했더니 너무 힘드네요. 어쨌든 이 파월도 인정을 했어요. 이런 외부적인 요인은 정말로 이게 다루기가 힘들다. 센트럴 뱅크가 컨트롤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금리 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잡기 어려운 걸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그런 글들로서 충분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각을 보면 이제 페드 연준이죠. 연준이 0.25%를 지난 3월에 올렸고요. 금리를. 그리고 0.5%를 이어서 5월 달에 올렸습니다. 토탈 0.75%를 올린 거고 게다가 최근에 6월 달이었죠. 6월 중순에 0.75%를 또 올림으로써 이 합이 결국은 1.5%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제로 금리에서 한 상반기 만에 1.5%에서 1.75%까지 기준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은 3.5에서 4%까지는 올리고 싶다고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를 사실상 올해 말 혹은 내년까지 이렇게 이거를 타겟으로 계속 고금리 정책을 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많은 팩터들이 서플라이 사이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통화 정책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데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pushing up rates too quickly 너무 빨리 이렇게 순식간에 올렸잖아요. 사실 1.5%를 6개월 만에 올렸고 또 다른 1.5%를 다음 6개월에 올리겠다는 거는 결국은 올해 2022년 동안에 3%를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쩌면 이 컨슈머 디맨드를 너무 많이 줄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제 많은 사업들이 이제 사업장으로 하여금 뭐 레이오프 뭐죠? 사람들을 잘라 나가거나 혹은 뭐 고용을 이제 중단을 하게 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업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서 또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거를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실업률과 서로 상반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 뭐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서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그만큼 돈이 많이 돌고 뭐 다들 월급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많아져서 결국은 살려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많아져서 집중이 되고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의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뭐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이럴 때는 그만큼 뭐 좀 실업률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보통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 어떤 외부적인 지금과 같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경기는 침체가 되는데 가격은 계속 높은 스카이 하이죠. 정말 고공행진의 인플레이션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 인플레이션, 요거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은 정말 톡식한 콤비네이션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연준은 고금리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는 건데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공급 부족, 뭐 전쟁 등 이런 것들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패드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고금리 정책을 계속 하는구나. 패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지만 계속 실업률은 증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 정책에 의해서 이제 그만큼 돈이 시중에 적어지니까 실업률은 증가를 하게 될 텐데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진행이 되겠지만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따로 계속 지속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곧 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 있을까요? 지난 나스닥과 다우존스를 한번 5년치를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5년치를 뽑아보니까 요때 갑자기 떨어진 때 여기가 이제 2020년 3월인데요. 얘가 딱 코비드 19이 딱 처음에 터졌을 때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게 7월 1일 기준인데 7월 1일자로 보면은 아직도 한참 높습니다. 다우존스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비드 이전 정도라면 모를까 이것도 한 3만이 조금 안 되는데 뭐 그 전 수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2020년 3월 달 이때 코비드 19 터지면서 한 7천 언더로까지 빠졌어요. 근데 현재가는 11,000이 넘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다 아직 안 돌아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좀 성장을 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오지도 않았고 아직은 금리를 올리는 아직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크게 열어두고 있는 편입니다. 조금 좋은 소식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페드의 전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년 최저치에는 달한 것 같아요. 지금들 보면 나스닥 컴포지트나 다우지수들을 보면은 1년 최저값에 상당히 근처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큼 뭐 팬데믹 때만큼은 안 떨어지긴 했지만 어떤 건지 좀 궁금하게 되네요. 그래서 계획을 보면은 페드는 어떤 기사를 보면은 2022년까지 3.4%를 만들겠다 그러고 2023년까지는 3.8%로 고정금리를 만들겠다고 해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조금씩 금리를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2024년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바이든이 지금은 뭐 금리를 계속 제로 금리로 유지를 하다가 무언가에 의해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같은 게 좋은 예죠.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재선을 위해서는 아마도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좀 탄탄할 때, 실업률이 낮을 때 금리를 좀 많이 올려놓고 그리고 2023년, 2024년 요때 슬슬 양적 완화를 다시 재개를 해서 또 하나의 증시 랠리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계획으로 바이든이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어떻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잘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투자 되십시오. 바이바이.